네, 두 번째 시간은 31번, 32번 평가원 문제, 빈칸 추론 문제를 먼저 같이 풀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밑줄 호비 문제와 또 평가원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데일리 미션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빈칸 추론을 시작하는 문제 치고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단순했고요. 그리고 빈칸 다음에 빈칸에 대한 단서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빈칸의 트렌드는 바로 지문의 난이도라든가 혹은 내용 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바로 뒤쪽에 나오는 빈칸 주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선택지를 가지고 변별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와 함께 여가의 빈칸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집을 소유하면서, 그렇죠? 자신만의 집을 소유하면서, 그리고 더 많은 공간, 내부에 더 많은 공간이 있고 바깥에 사랑스러운 뜰이 있는 자신만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들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의 시간이 점점 더 해서 센터 어라운드 딱 보이죠? 우리 이것도 배웠거든요. 센터 어라운드는 뭐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센터 어라운드는 뭐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자, 그러면 그들의 레크리에이션과 여가 시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바로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쵸? 자신만의 집이 있었죠? 그쵸? 자신만의 집이 있었고, 그들의 여가 시간이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at most는 바로 어떤 뜻이에요? at most는 많아야, 기껏해야,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고, 집에서 여가 활동을 했고, 많아야 그냥 동네 정도. 그쵸? 동네 정도.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집에서 대부분의 것을 했고, 많이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살펴보니까, 자, 한 가지 주요한 활동을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보이냐면, 이러한, 이렇게 딱 보이고요. home-based leisure.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this 다음에 쓰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당연히 앞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 배웠었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집을 기반으로 한 여가 활동. 이건 TV를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쭉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어떤 변화가 지문의 초반에 있었는데 그 변화와 함께 여가 시간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여가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거든요. 극장에 갈 필요도 없었다, 뭐 그런 것들 보이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가 되는 거냐?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가가 어떻게 되었다고?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개인적으로 소유한 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에 어떤 면이 생겼다고? 프라이빗한 면이 생겼다고. 자, 특히 빈칸 추론에서 명사를 만났을 때 혹은 형용사를 만났을 때 느낌이 잘 안 오면 동사 뜻을 잘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동사 뜻을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명사를 만났을 때도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구성하는 단어들 있죠. 구성하는 단어들 기본적인 어휘를 가지고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이 약간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해졌구나.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TV 보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되었구나. 프라이빗해졌구나. 여럿이 함께하는 퍼블릭한 게 아니라. 그쵸? 여럿이 함께하는 퍼블릭한 게 아니라. 다시 간다. 자, 인디비주얼해졌구나. 여럿이 함께하는 소셜한 것이 아니라.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건데, 나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운폴은 어떤 의미예요? 다운폴은 몰락 혹은 하락, 그 뜻이죠. 아니죠? 몰락이라든가 하락,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포머티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획일성, 그 뜻이죠. 획일성, 그 뜻인데, 요렇게 딱 밑줄고 볼까요? 모두가 다 똑같은 걸 하는 거죠. 그쵸? 그 느낌을 생각해 주세요. 유니포머티가 답이 되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할 때, 그쵸? 여러 사람이 제시가 되고 그들이 다 동일한 것을 할 때, 그때 쓰는 건데 그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restoration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복원, 복구, 그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없어졌다가 다시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요걸 쓰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쵸? 5번은 왜 안 될까요?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거잖아요. 그쵸? 맞춤화라는 뜻인데 왜 5번은 안 될까요? 5번 고민 좀 했을 것 같은데. 야, 이번 시험 어땠니? 맞췄니? 물어보니까 네, 선생님 저 맞췄거든요. 18, 19, 20 하고요. 25, 26, 27, 28, 그리고 35, 그리고 43, 44, 45 이것만 맞췄어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완전 폭망한 친구도 많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단어 공부도 조금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맞춤화라는데 맞춤화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커스터마에게 맞춤 혹은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인디비주얼에게 맞추는 건데요. 보통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한다. 즉 컴퍼니와 같은 회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존재했을 때 그때 맞춤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춤화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모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고객에게 맞춘다고 고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니즈가 있을 텐데 그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거란다. 즉 내가 개인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을 할 때 그때 바로 이제 맞춤화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2번 있죠? 32번도요. 빈칸 다음에서 단서가 많이 제시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이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기존의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빈칸 다음, 빈칸 주변에 주의해서 읽어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다룬 것이 여전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에 투자를 하면 오히려 성적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빈칸만 다 맞춰도 등급이 바뀔 수 있죠. 빈칸 다 맞추면 최소한 10점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10점이기 때문에 빈칸만 다 맞춰서 등급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보세요. 32번 같은 경우도요. 태그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나 태그는 빈칸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빈칸 앞에 이렇게 딱 부정을 주의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이것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이렇게 딱 보이죠. 참고로 이때 it은 가주어, who 이하가 바로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중간에 matter 보이죠. matter는 자 count하고도 비슷한 의미로도 쓰이고요. count라든가 matter가 자동사로 쓰이면 그때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는 중요하다는 뜻, 즉 be important하고 비슷한 의미가 된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태그는 빈칸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데?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태그는 빈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문제 되게 잘 만들었죠. 그쵸? 최근에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밑에 해시태그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어렵지 않게 낸다고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평이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냈던 것 같은데 참고로 그 평가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요. 수능은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평이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평이하다라는 것에 이렇게 갭 차이가 좀 큰데요. 그게 조금은 수능 때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볼게요. 자, 태그는 이것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괄호겠죠.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캡처하지 않습니다. 캡처는 바로 무슨 말? 우리 캡처 배웠죠? 그렇죠? 캡처는 나타내다, 표현하다. 태그는 이걸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인데 that year라는 정보를 leave out 합니다. leave out은 바로 무슨 말이니? leave out. 남겨두다, leave out 바깥에 남겨두다 그런 의미에서 빠뜨리다, 생략하다, omit하고 비슷해요. 그럼 역시 자, 무엇을 빠뜨린다고? 요걸 빠뜨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은 잘 봐요. 여기 나오는 don't capture하고 leave out하고 비슷하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캡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빠뜨린다. 무엇을?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그쵸? 얘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까먹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쭉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앞쪽이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뒤쪽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하위 개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상하가 나왔을 때는 무엇을 해주라고 앞에 나오는 무엇이 뒤에 나오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지 짝을 연결해주기, 표현 연결해주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영상에 cat, street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치는데 근데 사실은 해시태그만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 고양이가 진짜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게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답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태그는 무엇을 하지는 않는다고, 무엇은 아니라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아니죠. 그쵸? 왜냐면 identify 할 수 있어요. 그쵸? 개발적인 물체를 identify는 식별하다 그 얘기니까 할 수 있어요. 고양이, 쓰레기통, 생선뼈 그걸 식별하지 못하겠냐고 그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이미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여기에 별표. comprehensive가 바로 무슨 말? 전체적인, 종합적인. 됐죠?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공부한 적 있거든요. comprehensive라고만 구별하자. comprehensive는 바로 뭐다?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그 뜻이죠. comprehensible은 understandable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분류했었죠. 그쵸?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부정한 낫이 있기 때문에 분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다. 뭐 그런 내용 자체가 언급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분류를 했기 때문에 3, 4번은 둘 다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sequential order 무슨 말이니? 순차적인 순서란 뜻이거든요. 순차적인 순서란 뜻인데 그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딱 밑줄 볼까요? 동일하지 않은 그 뜻이죠. 동일하지 않은 거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분류하는 필터 역할이다. 그 얘기 나왔니? 비슷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분류한다, 안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역시 그런 내용도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우리 이제 책으로 넘어가세요. 책에 47페이지 9번 문제, 밑줄 어휘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고 이것과 비슷하게 9월 평가원 문제 30번 밑줄 어휘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7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밑에 렉처 포인트에 필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40페이지 렉처 포인트에 9번 렉처 포인트에 최근 트렌드 밑줄 업 위 이렇게 필기 먼저 해주세요. 자, 구성과 문장 간 의미 연결, 주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전체적으로 한 가지냐 두 가지냐,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연결, 밑줄에 대한 단서를 밑줄 주변의 문장에서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의미로 찾는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하면서 주제와 어긋난 밑줄을 찾는다. 됐죠? 자, 그리고요, 밑줄 주변에 부정어, 대명사, 연결어에 주의한다. 그리고 밑줄 자체에 부정적인 접두어가 들어가는 거 있죠. in, im, il, 그 다음에 뭐 this, on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의심은 하되 걔가 답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내용 있죠? 그래서 그 부정접두어 사용 밑줄까지 주의하는 거. 여기서 부정접두어라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볼까요? 요거라든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on을 쓰거나 this를 쓰는 것들 얘네들을 좀 이렇게 주의할 필요는 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얘네들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지금 9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awareness는 인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뒤에 나오는 대세에 그냥 좌우지간 독해를 할 때 문법이 아니라 그냥 독해 문제를 할 때 명사 뒤에 대세는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거 꾸며주는 걸로 보면 돼요. 자, 어떤 인식이냐면 이때 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사람이 불신받는다는 인식, 즉 자신이 불신을 받는다는 인식은 필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self-reflection이니까 자기 성찰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믿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한 직원이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 그러면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이 부분은 매칭을 잘해보자고 했지? 그쵸?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She isn't being trusted 딱 보이죠?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나오는 one is distrusted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죠. 그쵸? 신뢰받지 못한다, 불신받고 있다. 같은 말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깨닫는다, realize라는 단서는 어디에 나올까? 바로, 그렇죠.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 내가 불신을 당한다라는 그 깨달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realize에서 awareness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밑줄은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다 밑줄에는 단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못 믿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upon reflection. 이때 upon은 뭐뭐 하자마자 혹은 뭐뭇을 통해서. 자, 성찰을 통해서 영역들을 identify 합니다. identify는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 뜻도 되지만 find의 의미도 돼요. find, 찾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 나를 못 믿어.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전에 사람들을 let down을 실망시키다 그 뜻이죠. 사람들을 실망시켰거나 내가 commitment,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던 거,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던 거 뭐가 있지? 라고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요. 다른 사람의 불신은 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퍼포먼스 수행하다, 실행하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서 자신의 몫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자, 그 사람이 더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기서 worth는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불신을 하니까 뭐야, 나 일 안 할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뒤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죠. 그쵸? 흐름이 크게 한번 바뀌죠. 흐름이 크게 한번 바뀌는데 앞쪽에서는 distrust가 갖는 이런 면이 있었고 but 다음에서는 distrust가 갖는 또 이런 면이 있는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밑줄에 대한 단서를 밑줄 주변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찾되 잘 안 보일 때는 전체적으로 주제와 어긋나는 거,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뒤에 보면 참고로 sincere는 진지한 혹은 성실한 그 뜻이거든요. 적어주세요. honest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서 성실한 사람에 대한 불신은 혼란스럽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불신하면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여기 딱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주세요. distrust가 갖는 부정적 상황이 뒤에 나오는 것 같다. 여기서 disorienting은 혼란스럽게 하는 그 뜻이거든요. disorienting은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그 뜻인데,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distrust가 갖는 부정적 상황이 나오고 마지막에 4번하고 5번까지 쭉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약속도 잘했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를 의심한다는 얘기죠. 그쵸? 이따가 시험 자료 좀 받으러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올 거니? 네 10시까지 올게요 라고 이렇게 딱 약속 다 지켰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불신하는 거죠. 그쵸?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시험 자료 갖고 온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요, 자식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쵸? 자, 어찌됐건요. 자, 그래서 불신이 갖는 부정적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불신이 갖는 긍정적 상황이 나오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의 불신은 오히려 나를 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동기부여하다, motivate, 금지하다, forbidd가 아니라. 됐습니까? 자, 생각보다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지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더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보세요.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0번 칠판 보면서 얘는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만 읽어도요. 4번이 틀렸다는 감 잡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딱 보니까 패션 회사는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자 확보하다, 습득하다 그 얘기거든요. 참고로요. 자, 주하고 동사고, 그쵸? 주하고 동사가 쓰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쓰였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create하고 acquire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가 아닐까요? 똑같은 말이죠? 아무튼 둘 다 타동사야. 미안하다. 자, 아무튼 말장난하고 지랄이세요. 그러게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주어하고 이제 타동사가 딱 보이는데 보세요. 주어 타동사가 딱 보이는데 여기하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두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동사 뭐 이렇게 딱 쓰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앞에 쓰인 두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라면 두 동사의 목적어가 똑같은 거라면 그러면 뒤쪽에서 이렇게 한 번만 쓸 수도 있다. 저거만 주세요. 아,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쪽에 나오는 동사하고 동일하게 하나라면 그러면 두 개의 타동사를 먼저 쓰고 마지막에 목적어를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만.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죠? 맞아, 그랬을 거예요. 시험 볼 때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인데 목적어를 뒤쪽에 한번 쓸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자, 그러면 패션 회사가 뭘 만들었어?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직물과 상품. 직물이니까 옷과 관련된 거겠죠. 직물과 상품, 즉 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자, 어디에서? 직물로부터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야,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애들 대부분 여기에 밑줄 그었다? 밑줄 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ittle or no connection이니까 밑에 나오는 무엇과 disconnect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그럼 얘를 쓰면 안 되지. 카운터는 바로 무슨 말이야? 카운터. 반박하다, 반대하다 그 뜻이죠. 아,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똑같은 건데 반대한다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바로 disconnect, 단절이라는 것을 발생시켰다. 단절이라는 것을 발생시켰다. caused라든가 혹은 발생시켰다 해서 resulted in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오히려 정말 쉽게 나오죠. 밑줄에 대한 단서를 밑줄 주변에 있는 문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야, 그리고 있잖아. 5번에서 뭐가 나왔니? 5번에서. 다시 연결한단 말 보이죠? 야, 다시 연결한다라는 건 그 전에 뭐가 되었다는 뜻이야? 그래, 끊겼다는 뜻 아니야. 그 전에 단절됐으니까 다시 연결한다는 얘기 하죠. 저 와이파이 끊겼어요. 다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와이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기출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9평이라는 시험에 주는 압박 그리고 3교시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었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세요. 자, 38번하고 39번 그 문장 삽입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38번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칠판 한번 볼까요? 여기만 봐도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읽을 거 아니야. 참고로 이게 오답률 1이다. 38번 오답률 1이거든요. 오답률 1인데 자,
그러면 여기 짤 읽어보니까 문장 삽입이야? 그러면 맨 위에 제시문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 보자 그랬었죠. 명시적인 단서가 있는지, 대명사 지시의 연결어가 있는지, 그 다음 그게 없으면 대강의 소재만 파악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쭉 보니까 디지털로 전환된 조작은, 즉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의 조작은 이걸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이네요. 바이너리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밑에 이진법이라고 줬어요. 더 헷갈리네요. 자, 아무튼 이진법의 정보다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밀리세컨드의 프리시전, 이건 알죠? 프리시전은 정확함이라는 뜻이고, 참고로 밀리세컨드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그냥 1초가 아니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냥 1초가 아니라 좀 더 작게 보는 거구나. 됐죠? 좀 더 나누어서 보는 거구나. 그래서 1000분의 1초인데,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솔직히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요, 4번과 5번이 단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요. 4번에선 예를 들어서, 자, 편집이라는 것은 한때 이전의 그 뜻이거든요. 한때 이전의 그 뜻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무엇을 포함했다고? 레이저 블레이드가 면도기 날이에요. 레이저가 면도기예요. 설마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그걸로 착각했던 거 아니죠? 그쵸?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 레이저는 바로 이제 면도기들 뜻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로요, 면도기 날을 포함했대요. 물리적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 모르겠는데 밑에 줬어요. 그쵸? 물리적으로 자르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가위네. 아무튼 이렇게 면도기 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커서하고 마우스 클릭을 하면 된대요. 그렇죠? 아, 지금은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야, 근데 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면도기 날을 가지고 진짜 물리적으로 자르고 붙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커서라든가 마우스 클릭하면 된대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시간을 적게 쓰는 거래요. 그쵸? 자, 시간을 적게 쓰는 건데, 자, 그러면 그걸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라고 볼 수 있냐고. 보세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앞쪽과 관련이 있는데 뭘 생각하자 그랬었니? 앞쪽과 관련이 있는데 의미 생각하고, 의미가 느낌이 잘 안 오면 뭘 생각하는 거고, 이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가 무엇까지, 카테고리까지 같이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어요? 이미지라고 했었죠. 마이크로 레벨이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마이크로 레벨. 마이크로는 스몰과 같은 말이죠. 그쵸? 우리 이거 했어요. 마이크로가 스몰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까지 보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작은 것까지 보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현미경은 뭐라 그래? 마이크로스코프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가 작은 거고 크게 보는 것은 매크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잘 봐요. 그러면 난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앞에 내용이라 치자. 그쵸? 그럼 얘하고 연결이 되면 앞에서 무슨 내용 나왔는데 시간을 적게 쓰면서 커서하고 마우스만 클릭하면 된다라는 느낌인데 아니 그게 숨기는 거냐고. 그쵸? 여기에서 감이 잘 안 왔으면 얘를 봐도 돼요. 숨기는 거냐고. 편집하는 거지 숨기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봐도 4번과 5번은 연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레벨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느낌을 주는 말이 앞에 있었을까? 주어진 문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밀리세컨드가 바로 뭐야? 1000분의 1초잖아. 작게 보는 거죠. 그쵸? 1초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졸라 작게 보는 거잖아. 그쵸? 아, 얘를 통해서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다. 4번과 5번은 단절이고 바로 5번에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있었다고? 밀리세컨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 풀면서 뭐야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이거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봐 이게 오답률 1위더라고요. 자, 더 재밌는 건 뭔지 아냐? 자, 39번 한번 생각해보자. 난 그리고 있잖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문장 삽입을 졸라 했으니까
문제가 쌓이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 때 맞추겠죠? 그쵸? 이번에 많이 틀렸으니까 그렇잖아. 이번에 많이 틀렸으니까 수능 때 맞출 거야. 자, 39번 한번 봐봐요. 39번. 자, 7번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7번 쫙 보니까 In the case of specialists such as art critics, a deeper familiarity with material 이렇게 쫙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명사 지시어 연결은 안 보이지. 그쵸? 자, 근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 할 거거든요. 그거 할 건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컨텍스트 클루라고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한데요. 문맥을 파악하도록 해주는 특히 순서나 사비에서 많이 쓰는 단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급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deeper familiarity니까 더 깊은, familiarity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익숙함이지. 야, 더 깊은 익숙함이 필요하다. 그럼 앞에 뭐가 나왔다는 뜻일까요? 익숙함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지. 봐요. 선생님 더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앞에도 재밌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 없나? 무슨 얘기야? 앞에서 맛있는 거 먹은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a deeper familiarity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깊은 익숙함이니까 익숙함 몇 번째? 두 번째 얘기일 거야. 그럼 첫 번째 익숙함이 끝나는 거 찾으면 돼요. 그쵸? 첫 번째 familiarity가 끝나는 거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더 깊은 익숙함이죠. 그쵸? 그러니까 더 잘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쵸? 자료와 그리고 기술에 대한 더 깊은 익숙함이 종종 유용합니다. 어디에? 한 작품에 대한 informed는 바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현명함, 뭐 그 뜻이겠죠. 한 작품에 대한 현명한 판단에 도달할 때 쓸모있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요거예요. 비교급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이다. 더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도 간단한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읽어보니까 앞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뒤에 보니까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건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자세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테크니컬은 전문적인,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기술적인 뜻도 되지만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 정도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즉, 이런 것들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앞에 컴마, 뒤에 컴마, say가 들어가면 for example과 같은 의미네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 요구되는 모든 것은, 됐죠?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 요구되는 모든 것은 요구입니다. 잘 들어. 자세하고 전문적인 걸 요구하지는 않지. 요구되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제너럴 센스야. 그럼 제너럴 센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렇게 미술학과 학생처럼 싹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제너럴하게 그냥 전반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페인트를 가지고 작업할 때와 이미지 어플, 그쵸? 이미지 어플을 가지고 작업할 때 그냥 그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의 제너럴 센스면 됩니다. 자,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this sense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앞에 걸 가리키겠죠. 그쵸? 그러면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한 거 아니라 그랬었지.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한 거 아닌 게 제너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제너럴은 결국은 디테일, 테크니컬의 반대 느낌이지. 그쵸? 그럼 뭘로 봐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디테일과 테크니컬의 반대가 제너럴인 거고 그 제너럴은 그래서 따라서 베이직이라고 봐도 상관없지. 그쵸? 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3번 딱 보니까 이건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이다. 그쵸? 만약에
3번의 this가 가리키는 게 2번의 내용이고 2번의 내용은 1번의 내용과도 같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인 익숙함,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자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 내용이라면 보세요. 자,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나 도구는 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이거 보이죠? 그렇죠? 이거 봐라 무슨 말이니? 챌린지. 도전이죠. 도전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본다고 했었어요? 자, 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 되냐면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나 도구는 자신만의 도전과 함께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예술적 창작을 위한 행동 유발성과 함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지. 그러면 기본적인 익숙함만으로 되겠냐, 안 되겠냐? 잘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의미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앞에서 뭘 줬기 때문에 deeper familiarity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우린 최소한 여기서 의심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deeper familiarity구나. 그러면 더 깊은 익숙함이니까 두 번째 E가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E가 베이직한 것만 알면 된다 그랬었어요.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랬었어. 근데 뒤쪽에서 그러면 예술 창작을 위해서는 뭔가 도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 유발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렵다는 느낌을 줬어. 어렵기 때문에 기초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기 때문에 더 깊은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더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지. 4번에 크리틱이 있으니까 맨 위에 아트 크리틱이 있으니까 4번이다. 이렇게 답만 단어만 가지고 찾는 그런 식의 답을 찾는 것들은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흐름의 단절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렸고요. 자, 9월 평가원 리뷰 마지막 문제 앞으로 가서 24번 다시 한 번만 풀어주세요. 생각보다 제목 문제를 많이 틀려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24번 문제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보니까 좀 어떤가요? 여전히 헷갈리나요? 자, 다시 읽어보면 내가 왜 이런 거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그 부담감이 주는 것을 이겨낼 필요도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살짝 헷갈리지만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선지에서 걸러내는 거고요. 지문 속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 그 말을 키워드로 잡고 그 말과 비슷하거나 같은 말이 쓰였는지
그리고 키워드가 3개라면,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3개라면 그 3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는 거죠. 그쵸? 키워드가 2개만 들어가 있거나 1개만 들어가 있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오답이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웹 이전에 신문사의 기록 보관서는 주로 무엇이었다고?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원들과 저널리즘을 하는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명백히 그 뜻이에요. 명백히 정의에 따르면 그 뜻이니까 명백히 커런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커런트는 원래 어떤 의미예요? 커런트는 현재의 혹은 통용되는 그 뜻이죠.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것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당시 최신의 그 뜻입니다. 최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최신의 뭐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그러면 분명히 최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것들, 그것을 다루는 게 저널리즘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죠. 여기서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 보관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은 대단히 extend는 늘리다, 연장하다, 혹은 확장하다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shelf life는 물건이 선반 위에 있을 수 있는 기간, 상품이 그 진열대 위에 있을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상품의 수명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저널리즘의 수명을 대단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저널리즘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with all the stories now regularly cited to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with, 뭐뭐와 함께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with가 나왔을 때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with는 뭐뭐와 함께 해서 앞쪽과 뒤쪽 2개를 연결하는 거니까 and처럼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더 오래된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혹은 규칙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 최근의 이야기에 대한, 더 최신의 이야기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맥락이라든가 혹은 문맥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맥락을 저널리즘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록 보관소의 그 활용도를 통해서 저널리즘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왜? 옛날의 것들이 최신의 것들을 설명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니까 옛날의 것의 수명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웹 이전에는 이랬다란 얘기죠. 그쵸? 자, 근데요, 뒤에 보니까 with regard to how many is made of complex issues encountered in the news 이렇게 보이죠. with regard to는 뭐뭇에 대해서는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of는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out of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be made of라는 거 들어봤죠? 뭐뭐에서 만들어지다. 뭐뭐에서 만들어지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요. 복잡한 이슈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슈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encountered in the news 그래서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복잡한 이슈에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this departure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바로 뭐야? 앞이죠. 그쵸? 앞에 어떤 내용이에요?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맥락을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다. 그쵸? 디파처는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 보관소에서 그 맥락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출발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서는 무엇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readiness가 준비란 뜻이죠. 그렇죠?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에 의해서는 참여할 준비라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engage with가 뭐뭐에서 참여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구나. 그렇네.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그 사람들도요, 현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디에서? 온라인에 기록 보관소가 있으니까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사건을 쭉 검색해 보면서 현재 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맥락을 찾아볼 수가 있겠구나. 그 얘기죠. 그럼 최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컨텍스트란 말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지. 그치? 앞에 웹 이전이 됐건 온라인으로 지금 뉴스를 우리가 소비하는 상황이 됐건 간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바로 컨텍스트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 키워드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를 잘 생각하고 갔으면 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고, 컨텍스트가 잘 안 보였으면 복잡한 구문이라는 거 혹은 뭔가 튕기는 느낌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놓쳤으면 그럼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답을 잘못 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보니까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이렇게 보이죠? emergent는 나타나는, 즉 새로운 그 뜻인데요. 그래서 온라인 뉴스에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determined in part by the dep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readly는 쉽게 그 뜻인데요.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기록 보관소의 깊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결정이 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 것 같다고? 뉴스 스토리를 이해하는 가능성인 것 같다고. 뉴스 스토리를 무엇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더 큰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슈의 명백한 결과로 본다고. 무엇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러면요. 여기 딱 보이죠? 여기 딱 보이죠? 자,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온라인 아카이브라는 건 결국은 앞에서 아카이브는 지금 계속 나오죠. 그쵸? 웹 이전에도 아카이브가 있었고,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면서도 아카이브가 있었어요. 둘의 공통점이 뭐니? 둘의 공통점. 아카이브는 뭔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카이브를 활용하면 우리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쵸? 그럼 결국은 바로 뭐냐면, 자, 웹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무엇의 중요성이 커진 거예요?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아카이브하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특히 컨텍스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이죠? 그쵸? 요걸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컨텍스트만 잘 잡고 갔어도 1번이 답이라는 걸 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자, 2번은 왜 답이 안 돼요? 우리가 주제 제목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었죠. 자, 지문 속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는 X 표시한다. 근데 이거는 쉽다 그랬어. 잘 들어. 지문 속에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포함하고 있다. 관련이 없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X 표시. 이건 우리가 쉽게 걸러내요. 왜냐면 밑에 봐봐요. 밑에 보니까 자, present and future 보이죠? 그쵸? 자, present and future 보이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문 속의 내용과 관련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저널리즘에 대해서 강조한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앞에 나온 present and future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웹 월드에서의 저널리즘이다. 그것도 역시 아니죠. 이렇게 쉽게 걸러내는 것들은 이거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 왜 답이 아니니? 그쵸? 과거로 여행을 갑시다. 그 얘기니? 과거로 여행 갑시다. 그 얘기야? 아니잖아. 이렇게 아닌 것들 걸러내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야. 아닌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선지를 걸러낼 수 있는 것처럼 뭘 해줘야 돼? 필요한 단어가 빠진 거 있잖아. 키워드가 빠진 거, 그것도 X 표시해줘야 돼. 계속 무슨 얘기를 강조했는데 계속 컨텍스트를 강조했는데 왜 컨텍스트가 없냐고. 그치? 컨텍스트가 계속 나왔는데 왜 컨텍스트가 없냐고. 그러니까 다 답이 아니죠. 그래서 웹 기반 저널리즘 더 오래 지속되죠? 잘 들어요. 더 오래 지속됩니다. 더 오래 지속돼. 지문에 무엇과 관련이 있겠니? 아까 쉘프 라이프가 수명이라며. 그쵸? 이 내용과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컨텍스트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몇 번? 1번이 답이다.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키워드가 빠진 선지를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 지문수에서 2번 연속 강조하고 2번 이상 강조하는 말이 컨텍스트였는데 왜 컨텍스트를 내가 놓쳤을까? 다음번에 이 문제 컨텍스트 놓치지 않도록, 즉 키워드가 빠져있는 선지를 걸러내는 습관을 꼭 들인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가 그 9월 모의평가가 정말 어려웠죠.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할만했는데 답을 찾는 게 어려웠다.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렵긴 어려운 건데요. 그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우리가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요, 오답률 상위 5개 문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50% 이상이 되는 문제가 몇 개인가, 그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틀린 문제가 바로 몇 개나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6월달이 몇 개일게요? 6월달이 그때도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근데 우리 별로 안 틀렸죠. 어찌 보면 14개였어요 6월달이 14개, 절반 이상 틀린 문제, 오답률 50% 이상이 14개였고요 작년 수능은 몇 개일게요? 9개.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번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5개예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틀린 문제가 15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그냥 똥망, 개망, 폭망 이것도 아니고 그냥 존망이야. 진짜로. 야, 선생님 있잖아. 참고로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면 OMR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리더기로 돌려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려고 돌렸거든요. 그러면 엑셀 파일로 딱 정리가 된다. 엑셀 파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1번 해가지고 각 선택지별로 몇 명이 골랐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정답률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요, 와, 쭉 보니까 우리가 정답률이 50%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즉 절반 이상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답률 엑셀 시트 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18, 19, 20, 25, 26, 27, 28, 35, 43, 44, 45. 얘 빼고 싹 다 빨간색. 그치? 진짜 존망.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는 사실 요거죠, 요거. 그쵸? 킬러 없는 킬러였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읽고 잘 푸는 전공법이 중요하다. 맞아요. 잘 읽었으면 잘 풀었어요. 1등급이 없냐? 있어요.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 1등급은 90점이어서 1등급인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거든요.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방에서 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그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은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생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이 문제 풀 때 느끼지 않았냐? 36번하고 37번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순서나 삽입은 배점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냥 내가 원래 풀던 대로 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3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들한테 물어봤어. 명확하게 딱 요거래. 5번이 정확하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대. 5번이 될 수밖에 없대. 무조건 얘는 C로 시작하는 게 맞대. 근데 36번은 헷갈리더래. 그리고 나서 왜냐면 B로 시작해도 될 것 같고 C로 시작해도 될 것 같고 헷갈리더래. 그러고 나서 37번을 보니까 명확하게 C래.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둘 다 C로 시작하는 건 없었던 것 같대. 그래서 이렇게 골랐다가 이렇게 골랐대, B로. 그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풀었다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고 그대로 내가 선택지에 대한 편견이 없이 풀었다면 잘 풀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1월 수능이 9평만큼 그럼 어렵겠냐?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작년 수능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11월 수능이 9평만큼 어렵진 않겠죠?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작년 9월달 9평이 올해하고 딱 정반대였어요. 작년 9평은 6평에 비해서 너무나도 쉬워서요. 역대급 점수가 잘 나왔어요. 6평 때 68점이었는데요.
9평 때 98점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선생님 아무리 시험이 쉬웠다고 해도요.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1등급이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수시 원서를 썼을 거 아니야. 수시 원서를 쓰면서 어떻게 썼겠니? 수시 원서를 쓰면서 설마 얘가 98점인데 수능이 아무리 어려워도 설마 얘가 2등급은 나오겠지. 2등급은 나오겠지. 도로 돌아갔어요. 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수능 때는 이것보다는 쉽겠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왜냐면 분명히 평가원 출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분명히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보다 더 쉬워지면 어떻게 될까? 지문은 쉬워질 수 있겠지만 선지는 여전히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쉬워져도요.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래 유도하는, 원래 그들이 예상하는 1등급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처럼 잘 읽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똑같이 9월 모의고사가 11월 달 버전으로 나왔을 때도 잘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오케이? 방심은 금물이다. 이거 이해됩니까? 아무튼 방심은 금물이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자, 잘 안 보이죠? 나 오늘 이거 하려고 왔어. 자, 아무튼 자. 뭔지 아시죠? 얘가 그 뭐지? 라면을 끓여서 이제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걔가 진짜로 자기랑 친한 앤데 자, 아무튼 자, 방심은 금물이다. 알겠죠? 방심은 금물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요 얘기하고 데일리 미션 하겠습니다. 자, 어휘, 해석, 독해 모두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쵸? 해석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단어 시험 잘 봐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뭐냐면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바른 학습인데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분명히 수능에 EBS 연계가 되거든요. 간접 연계죠. 여러분 간접 연계는 무슨 뜻인가요? 간접 연계는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배웠던 지문과 학습했던 지문과 동일한 소재의 다른 내용의 지문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접 연계예요. 소재는 같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니? 똑같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소재가 같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EBS에서 나왔던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따라서 EBS 연계 지문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어? 그냥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지문 분석자료 있지. 그치? 지문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화살표 있고 뭐 박스 쳐놓고 뭐 키워드 중요함, 그 다음에 뭐 별표 3개 쳐놔가지고 뭐 어법 출제 예상 이런 것들 있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때는 올해 EBS 지문 중에서 출제가 예상이 되고 간접 연계로 활용될 수 있는 지문들을 변형했습니다. 변형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그 정도 학습이 가장 좋아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EBS 그 지문 분석 자료를 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고 2번, 3번 반복하면서 막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친구가 보인다면 그 친구가 나랑 친한 친구다. 그러면 얼른 말리세요. 야, 너 그러다가 내년에 청소를 가. 이렇게 하면서 얼른 말리세요.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안 친한 친구야. 격려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냐? 그쵸? EBS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문제배 접근법을 다시 한번 체화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우리 하던 대로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풀어봅니다. 근데 난이도가 살짝 조절이 되었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사고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능핀 모의고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풀어봤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투스에서 만들었을 때 조금 신경 써서 많이 좋게 만들었던 문제예요. 선생님이 전 지점에 해설 강의도 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드릴 테니까 듣기를 좀 같이 해주세요. 듣기 안 틀린다 하더라도. 수능 때 틀리면 어떡하냐. 야, 너네 진짜 모의고사 듣기 좀 해라. 내가 그 모의고사 듣기 파일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져요. 자, 아무튼 분명히 우리 수업 듣는 인원들이 있는데 조회수가 한 자릿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최소한 내가 한 두어 번 들어가거든? 그럼 내가 한 두어 번 들어가면 내가 조회한 것만 해도 한 두세 번이 되잖아.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니? 듣기도 좀 해주세요. 듣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특히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이다. 급할수록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요. 지금 하던 대로 잘 해주세요. 나중에 읽었던 문제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읽었던 문제 안 틀리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9월 평가원 문제를 다시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복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읽었는데 틀린 문제, 헷갈렸는데 맞춘 문제, 그거 위주로 먼저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나의 그 발목을 잡지 않게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읽었는데 틀렸던 거, 헷갈렸는데 맞췄던 거, 그거부터 먼저 복기를 해줘야 돼. 답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못 읽었는데 틀린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읽었는데 틀리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데일리 미션 풀겠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우리 그 데일리 미션은 뒤에 정답하고 해설이 없어서 조금 불쾌하시죠? 자신을 믿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신을 믿고 푸는 연습. 확신을 가지고 푸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배점에 신경 쓰지 말자 그 얘기 했었죠. 3점이라 하더라도 순서나 삽입 같은 경우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쫙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contingency pricing에 대해서 소개한 글인 것 같죠. 그쵸? 얘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이에요. 맨 처음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상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자, 그건 관행입니다. 무엇이라고 불리는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리는 관행입니다.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렇게 보이죠. 승소시 보수 약정, 승소시 가격 책정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겼을 때 돈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같이 사건을 맡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어느 정도 주고 시작을 하고요. 1심에서 이겼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또 변호사한테 지급이 되고 2심에서 이겼을 때 지급이 되고 대법에서 이겼을 때 지급되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아무튼요.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contingency pricing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소개하는 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맨 위에 박스를 읽으면서 대강의 흐름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인지 구성. 그쵸? 그 다음에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명시적 단서.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은 가까이 배치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룰과 함께 결론이 바로 뭐냐? 그쵸? 결론이 바로 뭐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A를 보니까 그러므로 단지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이때 favor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딱 되는 걸로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그 뜻이죠. 혹은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의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변호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만이 그쵸?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니까 의뢰인이 이기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의뢰인이 재판에서 이기는 그 결과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그래서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격 책정은 합리적입니다.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 그 뜻이죠. in part는 부분적으로는 그 뜻인데요. 부분적으로는 요것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이러한 소송에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법률 회사에 의해서 약간 겁을 먹게 됩니다. intimidate는 겁먹은 혹은 위협을 느낀 이제 그 뜻이죠. 그쵸? 여러분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로요. 편의점 들어가는 것만큼 편안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쵸? 나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왠지 법을 내가 위반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법적인 것이라든가 혹은 변호사와 관련된 것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겁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잘 봐요. 의뢰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소송에 대한 높은 수수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는 거야? 재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결국은 변호사 좋은 짓만 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재판이 이제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까지 가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이에요. 중간에 뭐 조정기간이라든가 뭐 서류 검토하는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년에서 3년이 최소야.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들어가는 정신적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금전적인 피해가 있는데, 과연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변호사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예 사건 자체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보세요. 자, 의뢰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소송에 대한 높은 수수료입니다. 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세틀은 바로 해결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해결하는데,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는 그 소송 혹은 사건에 대한 높은 수수료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맨 처음에 뭐가 보였어?
아까 나왔던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그 순서별 문제하고 좀 비슷하죠. 그쵸? 인쇼트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인쇼트는 요약하면 그 뜻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흐름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뭐냐. therefore가 나오면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therefore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therefore가 전체적인 결론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만약에 therefore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A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 전체적인 지문 속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의뢰인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수수료다. 이 얘기였을까요? 의뢰인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수수료다. 이게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었을까? 아니잖아. 높은 수수료가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contingency pricing을 통해서 그러한 두려움 따위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이게 결론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A가 therefore로 시작은 하지만 결론이 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살펴보니까 by using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의뢰인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심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안심하게 되는 거냐면, 자, 그들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바로 receive a settlement,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건을 해결하게 될 때까지. 그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두려움은 수수료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나 보다. 답 나왔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service is hard to determine. 이렇게 쫙 보이죠? 자, 이러한, 그리고 다른 contingency pricing의 사례에서 서비스의 가치는, 여기서 서비스라는 것은 당연히 법률 서비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서비스의 가치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providers, developer, price.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들. 여기서 문맥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바로 뭐라고? lawyers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변호사들이 가격을 개발한 겁니다. 자, 무엇을 하도록?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도록 해주는 거. 무엇을 하는 거? 바이어에게. 여기서 구매자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기서 구매자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의뢰인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거. 의뢰인에게 재판을 잘 이끌어주는 그 가치를 전달하는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격을 개발한 겁니다. 하나의 가격을 개발한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의 가격을 개발한 겁니다. 그 하나의 가격이 contingency pricing이 될 것이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C를 살펴보니까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것은 주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라고? 개인의 말 그대로 이제 손상이라든가 피해가 되겠죠. 개인의 피해와 그다음 특정한 소비자의 소송이 바로 청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청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변호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러한 접근법에서 변호사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자, 그리고 컴마 다음에 when이 보이면 그때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and then과 비슷한데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바로 의뢰인이 받는 돈의 일정 비율이겠죠. 퍼센티지니까. 비율을 그들은 이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의뢰인이 받는 비율을 지급받게 되는 거고 사건이 해결됐을 때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야? 사건이 해결되면 의뢰인이 받는 돈의 일부를 변호사가 받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의뢰인들은 돈 안 내도 되는 거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만이 이제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C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 A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의 내용과 비슷한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C,
A, B가 그래서 답이 된단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리는 그 과제 중에 수능핀 모의고사 요거 꼭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토파보기 문제 드리고 있잖아요. 야, 그 문제 괜찮다 진짜. 그 문제 괜찮거든요. 8문제짜리인데 상당히 괜찮은 문제들이니까 요건 조금 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어려운 문제든 중간 난이도의 문제든 혹은 쉬운 문제든 다 잘 읽고 푸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천천히 공부하면 수능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그 불안하잖아요. 시험을 보면서 불안하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처음에는 공부하다 잘 안 되니까 영어에 대한 생각만 했어요.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어가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국어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난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게 이제 바로 시험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고 시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마지막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작은 불편함을 내가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장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되고 불편함을 더 크게 만들면 그게 공황장애로 다가올 수 있대요. 시험을 안 보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대요. 구평은 작은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좀 더 기운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퍼킬러 문제는 다음 주에 풀 테니까요. 그냥 잘 보관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이퍼킬러 문제 풀겠고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남은 2달 동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고생했습니다.